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찬 기자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경재 변호사님과의 대담 제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판결문 그리고 최수원 피고인 판결 그게 끝나고 난 뒤에 변호사님께서 소위 입장문이라는 걸 발표를 하셨습니다. 네. 저도 이 부분 보고 놀랐거든요. 아니 돈 한 푼 받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징역 25년 벌금 200억을 선고한 2심 판결은 참혹한 장면이다 하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참 대한민국 사법사상 최악의 판결이다 하는 그런 의미고, 그리고 또 변호사님이 이 성명서 끝에다가 뭐 후삼국 시대 때 그때 궁예, 애꾸는 궁예의 관심법이 21세기의 망령으로 대산하나 수많은 원혼을 만들고 있다 이런 표현도 쓰셨더라고요. 예. 하여튼 제가 뭐 오죽 답답했으면은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우리가 인지하든 일반 국민 대다수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우리 동시대 사람들이 현재 아주 잔인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겁니다. 사법부에서 앞에 불과 5년 전에 국민들이 직접 선거로 1,500만 표, 지지율이 51.몇 %입니다. 51.6%. 아무도 50번 넘는 지지를 받지 못했어요. 불과 5년 전에 그렇게 압도적인 지지를 한 대통령을 돈 한 푼 전혀 받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된 사람한테 뭐 말도 안 되는 논리라든가 궤변을 만들어서 법정에서 구속해가지고 재판을 하고 거기다가 형량을 말입니다. 1심에 이어서 막 1년 더 해가 25년에 200억 이거 잔인한 일입니다. 참혹한 장면입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 역사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도 입장으로서 얘기했는데 이거는 우리 비극이고 비극인과 동시에 앞으로 이거는 우리가 치유해야 할 깊은 상처로 남을 겁니다. 두고 다시 반추되고 반성되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 치유돼야 할 그런 한 부분이에요. 이게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다 조금씩 일단은 책임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리고 전 세계 우리 문명 국가 OECD 국가 가운데서 전직 대통령을 어쨌든 간에 뭐 법리적으로 구성하는 거는 뭐 쉽습니다. 여러 가지 되는데 그러나 한 푼 돈도 받지 않았다는 대통령을 그렇죠. 계좌를 아무리 뒤져도 없는데요. 권자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은 고사하고 장기간 지금 거의 뭐 2년에다 구속한 데다가 형 선고를 말이죠. 25년 그 생명형입니다. 생명형인데 그럴 만한 만큼 이게 우리 사회 재판부에 인간성 문제 이게 재판은 인간을 위한 재판인데 이건 비인간적인 재판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재판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재판이 있는 것이지 사회를 살리기 위해서 있는 재판이지 사람을 죽이고 사회를 분열로 가게 하는 재판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저도 뭐 적지 않는 나이인데 법정을 보면서 이런 큰 사회적인 큰 이제 무리를 일으킨 사건들은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걷어내주고 정리가 돼가지고 사회가 분열해서 통합으로 정리로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이거는 오히려 재판부가 통합이 아니라 분열로 일거리를 더 만들어내요. 제가 우리 형사사법 절차는 사회적인 오물을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들을 처리해내는 하수 구조라고 봐야 됩니다. 하수 모든 오물들을 여기에서 정화해서 태울 거는 태우고 버릴 건 버리고 정화시켜 이런 건데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전체 사법부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 이 사람 분들은 이게 정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오염되게, 더 탕류, 더 분열로 가게 하는 이런 판단과 논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것이 예를 들면 그 논리 자체가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렇죠. 야, 그러면
승복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승복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 그 증거재판주의라는 거는요, 잘 아시다시피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애매한 증거. 그러니까 애매한 증거라는 게 뭐겠습니까? 지금 아무 말도 행위가 없다는 겁니다. 행위 없는 사람인데 마음을 읽어보고 공모했다. 이런 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고, 우리 역사에서 대표적으로 이 남의 내심을 마음대로 추단해가지고 처벌한 그 대표적인 우리 폭군, 이게 궁예 아닙니까? 궁예. 드라마에도 많이 나옵니다. 이거와 뭐가 다르냐 이거지. 오히려 그보다 더 하면 더 하다고 나는 보여져요. 여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일말의 연민, 그 사람의 공과가 있는데, 공과를 적어도 한 70대 30 정도로도 생각했다면은 이 건에 있어서 궁예의 관심법과 유사한 것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망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이런 식의 묵시적 공모 이론이 방만하게 해석 적용되면요, 다음 어느 정권도 공모 범죄할 때 이 틀에 갇혀서 벗어나기 힘들 겁니다. 이거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단호하게 배척해야 될 부분. 이거는 그렇죠. 그 부분에 가는 그런 겁니다. 그 부분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 말입니다. 어떤 국민의 제안인가 좀 여쭤보는데 광론이 좀 들어가서 말입니다. 일단 제일 이제 큰 게 롯데 그리고 SK 그 두 부분인데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변호사님께서 삼성 승마 재단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롯데 부분, SK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습니다. 그 롯데가 이제 그 다음 주 27일 아마 그 결심을 할 겁니다. 다른 재판부에서 그 신동빈 재판을 하고 있거든요. 다음 주 이제 결심인데 이 판결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판결은 결국에 아무런 의미가 없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김문석 부장이 그렇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롯데 70억을 뇌물이다 인정을 해버렸죠. 근데 그 논리 구조를 보면요, 그 이제 그 롯데월드의 그 면세점 인과관계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번 결론을 한번 봅시다. 저게 우리 서울에 기념비적인 그런 그 롯데월드 타워를 만들어 가지고 서울 오면은 누구든지 그 랜드마크입니다. 서울에 그 랜드마크가 돼버렸어요. 그 중국이 자랑하는 문명, 이거 당 문명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당나라 문명, 중국 당인데 당나라의 수도가 장안입니다. 장안, 지금은 시안인데요. 근데 장안이 그 당시 전 세계 서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워싱턴이라고 뉴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실크로드를 통해서 저 이슬람 쪽 서역에서 오는 사람, 그다음에 동방에서 오는 사람, 북에서 오는 사람, 뭐 신라에서도 왔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 장안에 도착하면 거기서 무엇 때문에 놀랬겠냐고. 자, 당나라의 문명에 압도되고 당나라의 위력에 압도되고, 그게 이른바 대한어 탑입니다. 그 탑이 아주 높은 탑이 전탑이 서 있습니다. 지금도 그 전탑은요 당나라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 롯데월드 123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게 그와 똑같습니다. 서울 오면요, 야, 우리 당시대에 이런 기가 막힌 말이지, 이 북 같은 형상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탑을 한번 보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그게 아마 뭐 설계하고 뭐 허가하고 집행하는 한 20년 이상 걸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은 그런 복합적인 기념비적인 건물에 면세점 허가를 안 해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롯데가. 그리고 근데 그거는 부탁하고 안 하고 간에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해줬다고 또 김문석 부장 스스로가 명시적인 청탁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없었다는 거. 그런데 신동빈 회장하고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명시적인 독대 때 명시적인 청탁 하나도 없었는데, 그럼 묵시적으로 뭐를 부탁한다는 겁니까? 부탁해서 될 일이 아니라. 그리고 당연히 롯데는 면세점 허가를 받을 자격이, 그 이외에 다른 걸 해준다. 만약에 롯데를 안 해주고 다른 걸 했다면 그게 부정이라고. 그 당시 점수 그렇고 말이죠. 그리고 당연한 게, 근데 그거를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묵시적으로 이렇게 뭐 고개를 끄덕끄덕, 그런 것도 없어요. 고개를 끄덕끄덕 없고. 그런데
부탁을 들어가지고 했고 네. 그 다음에 신동빈이도 이거 내 좀 잘 봐달라는 뜻으로 말이지. 응? 그 K스포츠 재단에 70억 지원했다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그리고 야 이거 그러면은 정말로 두 분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동빈 회장이 재판 법정에 나와가지고 저희 거짓과 진실에서 그대로 녹음까지 들려줬는데 말입니다. 본인이 그때 롯데 경영권 분쟁도 있고 얘가 그런 마당에 내가 어떻게 대통령 이런 부탁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부탁 한 적도 없고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 하신 적도 없고 맞습니다. 예, 맞아요. 제가 법정에서 그 법정에 제가 이제 그 신동빈 회장을 신문에 했는데 그때 뭐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박 대통령께 부탁한 일은 난 부탁할 리도 없고 부탁할 수도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검사가 그래도 당신만이야 이게 다 하나 생각이 있어가지고 내 생각이 하니까 그때 신동빈 회장 한 말이 있습니다. 아니 검사님 잘 알다시피 저 대한민국 정치인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제일 청렴하다는 거 알지 않냐고 반문한 거 내 기억이 생생하다니까요. 그렇죠. 대한민국 결혼하신 분이고 깨끗한 사람인데 대한민국 결혼한 사람이고 대한민국 어느 정치인보다도 청렴한 사람인데 내가 그런 분 앞에서 초면인데 이 단독 초면인데 거기다가 무슨 부탁을 하겠나 이거야.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정언이 이건 정언이거든요. 이건 그렇죠. 법정에서 김문석 부장 앞에서 선수학원 정언이라고 신동빈 씨가 그런데 그걸 직접 심리했다고 김문석 부장은 그러면은 그 사람의 진정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배척해버리고 옆에 전부 엄해성으로 그것도 없어요. 이런 이게 아쉬움이 있었을 것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대단히 궁색하게 이럴 데 없는 걸 가지고 부탁하고 있었다. 이거요. 제가 보기에는 신동빈 회장이 이제 이거 아마 판결 내용을 알게 되면 이게 그러니까 본인 사건의 2심 판결이 나기도 전에 그 옆에 있는 재판부에서 자기를 유죄라고 떡 해놓으니까 그럼 또 하나 제가 보면 70억인데요. 이 70억이 문제가 될 상 싶으니까 반환했어요. 바로 반환. 그러면 뇌물로 받은 사람이 반환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에서 K스포츠 재단에서도 이거 무슨 전번에 그 형제 경영권 분쟁하고 이렇게 하고 말씀이 있으니까 먹어도 되겠다. 오해 소지가 있을 여지가 있다라는 판단을 하자 말자 이쪽에서는 또 다른 여기도 있습니다. 이게 그냥 바로 돌려줬어요. 근데 그거 얘기는 예를 들면 100보를 양보했더라도 반환하는 시점에서야 이게 뇌물이든 아니든 문제 있는 자금이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알고는 즉각 반환했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은 이게 부정한 자금이라든가 청탁 관련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 근데 이 부분을 해석을 안 하는 전부 불리한 쪽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이거는 그렇게 우리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게 원칙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무죄 추정 원칙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뒤엎으려면 검사가 입증하라는 입증 책임으로 갑니다. 이게 이거는 우리 형사소송법이 물론 이제 서양의 전통을 가져와서 이건 심었지만 이제 확립되어 있는 거거든요. 헌법에로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이제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가 있고 입증 책임은 검사가 해야 된다. 그리고 약간 의심스러운 게 있으면은 의심스럽다라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변호사가 이런 거 보면은 이 사람이 뇌물이라고 청탁하거나 그거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의심스럽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변호인도 그렇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저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할 수 있나? 부탁을 한 거 가능성이 있나 없나? 이거 의심스럽다고 보는데 판사 혼자 그거 의심스럽지 이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재판이라는 거는요. 양심은 독단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되고 양심도 사회적인 양심입니다. 신동빈 회장 불러가지고 법정에 불러가 김문석 부장판사 직접 자기 귀로 듣고도 들은 것까지도 인정을 안 해주니까 얼마나 진짜 그래요. 그래서 이거 지나치고 그러면
그러면 이제 대법원에 가서 예. 이건 이제 바뀌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똑같이 이제 삼성을 말하자면은 이 무슨 재단이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촛불로 재단이라고 해야 되나? 재단에 올려놓고 이제 하나 이제 쳐내고 그다음에 촛불의 단두대 2에 세 번째 이제 롯데를 올려놓고 단두대에서 치고 근데 SK를 왜 안 하냐고 그러면은 그러니까요. SK 이거 약속이라고 하면 기소도 안 하고 됩니다. 재판에 해부도 안 하고 SK 최태원 회장 뇌물 공여 약속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뇌물 제공 요구를 하고 바꿔놨다고. 예, 그러니까 SK 89억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오늘 뭐 김문수 부장판사가 SK 89억 그거는 뭐 뇌물이 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가 대통령이 SK 최태원 회장한테 좋다 뇌물 요구했다 칩시다. 그럼 100억, 90억, 뭐 50억 떨어져야지 어떻게 89억 뇌물 액수 89억 그 상상되십니까 변호사님? 이게 그 실체 내용이 그러니까 이 사실관계는 우 대표님 뭐 하여튼 사실관계 좀 워낙 천착을 많이 하시니까 사실관계 참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사실관계 독한데 판단만 하여튼 희한하게 대통령한테 불리하게 판단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상한 일인데 SK 부분도 서로 그 K스포츠 재단 측하고 정영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무총장 그러니까 뭐 가이드 러너에 대해서는 얼마 돈이 필요하고 뭐는 학교를 만드는데 얼마고 뭐 한다 이렇게 그 예산 견적 내용에 관해서 협의하는 중이었어요. 그러면 앞에 삼성 승마 때 승마 지원 금액 213억 이거는 견적 금액이다 해서 뇌물 아니다. 약속한다라고 배척한 무엇이 다르냐 이거지. 무엇이 다르냐 이거예요. 그리고 SK 그걸 가지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SK 89억 부분은 그리고 SK의 그 박영춘 정부가 그래 이게 대통령 뜻이 맞느냐 청와대 뜻이 맞느냐 하니까 케이스 보좌단에서 없는 걸로 하입시다. 그래서 결국 없는 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그 사실 실체로 한번 뭐 법리 문제 이거 떠나서 실체로 한번 사건의 실체 우리 실체를 보면요 뇌물 사건은 뇌물로 실제로 이게 뭐 문제가 될 만한 거는 삼성전자 법인이 독일에 있는 코스에 용역 대금으로 36억을 종과 이거 많이 경제적인 이익으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놔놓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25년 내 200억, 최는 200억에 20년에 200억, 그래 합계 45억에 400억이를 해놔놨거든요. 이거 이거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대단히 잔인하다고 봐요. 인간을 위한 재판이 아니었다는 그 표현이 제가 참 맞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 정치 선언적 성명서적 판결이라고 주문이라고 보여져요. 아니 지금 오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있고 난 뒤에 시중에 나도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에 남매 대법관이 탄생할 거다 하는 말이 돕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누나인 김영란 대법관은 이미 대법관 하신 거고 김문석 부장도 드디어 대법관 영술이가 되었다. 그런 아주 비아냥거리는 말이 지금 사회에 나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때로는 뭐 관심법도 좋을 때 쓰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죄가 있는 사람도 내가 관심법으로 보니까 너는 괜찮다. 했어도 안 되지만은 죄 없는 사람을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은 이 사실 범죄적 행위입니다. 이 범죄적 행위. 법적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윤리적인 양심이 있고 법적 양심이 있는데 재판부에 법적 양심이 있느냐. 그 다음에 다음 하나는 이 법적 양심을 실현할 판관으로서 용기가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법리적 양심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판결은 용기의 문제로 돌아간다고 봅니다. 이제 그래서 언젠가는 용기 있는 판사가 용기 있는 법관이 대한민국 사법부를 주도하는 이런 시대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SK 89억을 어쨌거나
그래 롯데 70억 원 갖다가 다시 돌려받았지만 SK 89억을 아예 가지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 맞습니다. 예. 요구불 내물이라는 거 아니고 요구불 내물. 참 저는 그런 표현을 보면서 야, 참 김문석 판사 참 좋은 능력 탁월하다는 느낌도 들고. 지금 우리 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그 뇌물 관계 보면은 병과 이제 벌금 이제 이렇습니다. 이제 벌금 이제 1억 뇌물을 받았다면은 징역형을 살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받은 금액의 2배에서 5배를 그러니까 2억부터 뭐 5억까지 이제 하고 또 받은 거는 추징, 몰수 이렇게 되겠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운용해야 됩니다. 징역형을 많이 할 때는 벌금은 낮춰주고 그 다음에 벌금을 올릴 때는 징역형은 올리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걸 집행할 때 원래 우리 이 법 자체가요 선택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돈이냐, 그러니까 사형 하나만 누구누구도 살인한다 사형에 처한다 이게 아니고 사형 또는 뭐 무기징역 또는 이게 이제 법의 원칙이거든요. 선택형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선택형을 배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운용해서 바꿔야 됩니다. 20년형이 적습니까? 그러면은 아니 박근혜가 하나도 돈을 안 받았는데 벌금 20억을 왜 선고하냐고. 200억. 200억. 그 벌금 납부 못하면 그만큼 징역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또. 그 양형 문제에서도 그 재판부가 말하자면은 이게 상당히 구호적인 선언적인 판결을 했다고 보여져요. 그러면은 아니 200억을 못 내게 되면은 그거 전부 3년치 또 살아야 되는 얘기인데 그리고 우선 몰수 추징은 받은 이익을 되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 몰수 추징 벌금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아니 대통령은 지금 김문석 재판 자기가 알지 않나 하나도 안 받아도 다 알아. 검사도 다 알아. 그래서 추징을 못해. 추징 선고도 못하고. 근데 거기다가 벌금을 왜 200억을 갖다 던지냐고. 그거 양심에 좀 반합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이 어느 정도 해야 그것도 좀 설득력을 가지지. 과유불급이라고 이거는 과유불법입니다. 이거는 불법이 아니고 불법이에요. 과유. 2018년 소위 8월 24일은 대한민국 사법이 진짜 아주 치욕의 날인데 어쨌거나 박근혜 대통령 이제 항소심 판결문이 342페이지고 최소한 피고인의 항소문 판결문이 471페이지인데 그 이제 법리를 다시 검토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말입니다. 제안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 상황에서 제가 볼 때 이제 이렇습니다. 이게 역사 뭐 저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역사가 단선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냥 상성 또는 하강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선형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상성 기조 속에 한 파트에서는 하강하는 나선형이 하강하는 쪽에 있기 때문에 이 하강이 이제 더 이상 안 떨어지기를 생각해요. 적절한 기회에 이것이 이제 반전돼서 이렇게 올라가기를 상부도 바로서 변호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으실 겁니다. 많으신데 제가 다음 기회 또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